중국 삼국시대 천하를 삼분하려던 제갈량의 원대한 꿈은 왜 가장 핵심적인 거점에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략가가 펼쳐보인 위대한 전략조차 막아내지 못했던 치명적인 균열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오판,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삼국지의 영웅들이 대체에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이면에 복잡하게 얽힌 전략과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때는 서기 207년, 유비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제갈량을 만나 천하의 판도를 뒤바꿀 위대한 계획을 듣게 됩니다. 바로 천하 삼분지계였죠. 이 계획의 핵심은 당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셋으로 나누어 위나라에 대항하고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대한 위나라를 견제하고 촉한의 미래를 보장할 심장부와도 같은 땅, 바로 형주가 자리하고 있었죠. 형주는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동으로는 오나라, 북으로는 위나라, 서쪽으로는 촉한의 본거지인 익주로 통하는 관문이었으니 마치 거대한 용의 심장부와 같았다고 할까요? 이곳을 장악해야만 위나라를 북벌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는 제갈량의 해안은 유비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 이후 유비군은 마침내 형주를 손에 넣게 됩니다. 물론 오나라로부터 빌리는 형식이었지만 이는 유비 세력이 비로소 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천하 삼분지계의 첫 단추를 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유비의 장수들은 형주 성벽 아래에서 환호성을 올렸을 겁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감이 넘쳐 흘렀을 테죠. 이제 촉한은 형주를 발판 삼아 익주를 차지하고 위나라에 맞설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갈량의 그림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으니 그들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죠. 하지만 이 기쁨의 이면에는 이미 갈등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주에 대한 오나라의 야심은 유비 못지않게 뜨거웠으니까요. 송건과 주유는 적벽대전의 피땀 어린 승리가 자신들의 공로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결과로 얻은 형주가 유비의 손에 넘어간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회의실에서는 형주 탈환에 대한 은밀한 논의가 오갔을 겁니다. 주유의 얼굴에는 이미 형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을 테고, 송건 역시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었죠. 이처럼 촉과 오의 동맹은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지만 형주라는 거대한 이해관계 앞에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의 원대한 그림 속에 드리워진 이 작은 그림자는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제 그 숨겨진 긴장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던 촉과 오의 동맹은 형주라는 거대한 암초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나라 대도독 주유는 적벽대전의 승리가 오나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이라 굳게 믿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전리품인 형주가 유비의 손에 넘어갔으니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주유는 유비가 형주를 잠시 빌려간 것이라 주장하며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귀한 보물을 되찾으려는 듯 집요하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려받는 것을 넘어 유비를 오나라로 불러들여 손권의 여동생과 혼인시킨다는 명분 아래 인질로 잡고 형주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교묘한 덫까지 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은 주유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는 오히려 이 혼인 작전을 역이용하여 유비를 무사히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나라의 혼례 비용까지 쓰게 만드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른바 주유가 계책을 써서 부인을 잃고 병사까지 잃었다는 유명한 고사처럼 말입니다. 주유가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나라의 형주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유의 뒤를 이은 대도독 노숙은 온건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그 역시 형주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했죠. 그는 제갈량과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형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귀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듯 보였지만 그 뒤에는 오나라 전체의 염원이 담겨 있었으니 촉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갈량은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유비가 서촉, 익주를 차지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미루거나 지금은 위나라와 대치 중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며 오나라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시험했죠. 이런 외교적 줄다리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촉과 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운 균형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주를 굳건히 지키던 관우의 태도 역시 이러한 동맹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관우는 오나라의 요구에 대해 일말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주가 유비가 피땀 흘려 직접 얻은 땅이며 오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촉한의 신성한 영토라고 굳게 믿었죠. 오나라에서 혼인 동맹을 제안했을 때도 호랑이 새끼를 어찌 개의 새끼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며 거칠게 거절하는 등 오나라 사신들을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우의 강경하고 때로는 오만한 태도는 오나라 조정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나라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외교적 협상만으로는 형주를 되찾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송건과 그의 신하들은 형주를 무력으로 탈환할 방법을 은밀히 모색하기 시작했죠. 특히 여몽과 육송 같은 젊고 유능한 장수들은 형주 탈환을 위한 더욱 치밀하고 은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형주를 향한 칼날이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동맹이라는 얇은 막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위태롭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형주를 둘러싼 촉과 오의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침묵 속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위태로운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긴장감의 끝에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 그 위태로운 균형은 관우의 손에 의해 깨지기 시작합니다. 형주를 굳건히 지키던 관우는 자신의 무용을 과시하고 촉한의 대업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했죠. 바로 위나라의 요충지, 번성을 공격하는 북벌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중원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만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관우는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번성을 향한 관우의 진격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대군을 맞아 거침없이 싸웠고 특히 그의 지략이 빛을 발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바로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을 이용한 수공 작전이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번성 일대를 덮치자 위나라의 칠군을 이끌던 대장 우금과 그의 부하 방덕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에 잠긴 진영 속에서 우금은 결국 항복하고 용맹하기로 이름났던 방덕마저 관우의 칼날 아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승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 관우의 명성은 천하를 뒤흔들 정도로 드높아졌습니다. 위나라의 조조는 관우의 기세에 크게 놀라 천도까지 고려했을 정도였으니 당시 관우가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촉한 입장에서는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 테죠. 하지만 이 번성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동시에 오나라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자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관우의 북진이 성공한다면 촉한의 세력은 더욱 커지고 중원에서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터였죠. 이는 천하 삼분지계를 꿈꾸던 오나라의 손권에게는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주를 자신들의 영토로 여기던 오나라에게 관우의 승리는 오히려 형주를 되찾을 명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나라 조정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에게는 촉한과의 동맹보다 국익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때 오나라에는 여몽과 육손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의 뒤를 이어 대도독이 된 여몽은 이미 형주 탈환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는 먼저 관우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교묘한 술책을 씁니다.
병을 핑계로 전선에서 물러나고 대신 겉보기에는 온화하고 학문적인 인상만을 풍기는 젊은 장수 육손을 추천하여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우는 여몽이 물러나고 육손이 그 자리를 대신하자 오나라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육손 또한 관우에게 극도로 겸손한 서신을 보내 그의 자만심을 부추겼죠. 장군께서는 신과 같은 존재이시며 오나라의 모든 장수는 장군의 위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에 관우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관우의 시선이 온통 번성에 쏠려 북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나라의 비수는 소리 없이 형주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여몽은 육손의 완벽한 심리전 덕분에 관우의 주력 병력이 북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정예 부대를 이끌고 형주를 기습합니다. 그는 상인으로 위장한 군사들을 배에 태워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밤을 틈타 성을 장악하는 기발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관우가 믿고 맡겼던 형주의 수비는 그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허술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백성들마저 오나라 군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니 형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오나라의 품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촉한의 핵심 거점인 형주가 이렇게 허무하게 함락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번성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이 나라를 압박하던 관우는 뒤늦게 형주가 오나라의 손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죠. 북쪽에서는 위나라의 맹공이 이어지고 남쪽의 본거지는 오나라에게 빼앗겨 보급로마저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관우는 깊은 번뇌에 잠겼을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동맹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 그리고 대업의 핵심인 형주를 잃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을 테죠. 승리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어버렸고 그의 앞에는 이제 오직 고립과 비극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에게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북쪽의 위군과 남쪽의 오군 사이에 갇힌 채 고립된 관우는 결국 번성 포위를 풀고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오나라의 노련한 지략가 여몽은 이미 관우의 병사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교묘한 계책을 펼쳐놓은 상태였죠. 여몽은 관우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형주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등 심리전을 전개하며 촉군 병사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 병사들은 속속 부대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관우가 돌아갈 길은 이미 적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퇴각로는 오나라의 철저한 봉쇄에 막혔고 도망칠 곳 없는 상황에서 관우는 결국 맥성으로 후퇴하여 마지막 항전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여몽과 육손의 치밀한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용맹한 장수 관우는 결국 오나라의 매복에 걸려 아들 관평과 함께 사로잡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나라는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그는 끝내 불굴의 기계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서기 219년 오나라 송건의 명에 따라 처형당하며 비운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적의 영웅이라 불리던 관우의 최후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관우의 죽음과 형주 상실 소식은 유비와 제갈량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형주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에서 유비가 천하를 호령하기 위한 핵심 교두보였지 않습니까? 북벌을 위한 전진 기지이자 촉한의 중요한 보급선이 지나가는 생명줄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 핵심 거점이 오나라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 제갈량의 원대한 계획은 가장 중요한 축을 잃고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주를 잃은 촉한은 날개를 잃은 독수리처럼 더 이상 비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촉한의 대업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비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을 테고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욕망과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라는 변수가 언제든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관우의 자만심, 그리고 오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동맹을 저버린 냉철한 판단은
결국 당대 최고라 불리던 제갈량의 지략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영웅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완벽한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인간의 선택과 관계가 역사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을 형주상실의 비극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조차 막지 못했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과연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지혜와 통찰은 무엇일까요? 형주상실이라는 아픔을 겪은 촉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이 비극적인 상실 이후 과연 제갈량과 유비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촉한의 처절한 재건과 북벌의 시작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